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0월 17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죠? 안녕하세요. 여돈입니다. 주말 잘 보내신 거 맞죠? 금요일 밤 사이 시장을 보시고 나서 시장이 이렇게 또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서 기분이 별로 안 좋다 하시면서 소중한 주말을 망치셨던 분들은 없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을 계속해서 보인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뉴스로 그리고 시장 전문가들로부터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우리도 체감을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앞으로 이어지는 시장은 변동성이 짙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이렇게 하루하루 너무나 급 변동하는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주식 투자 지금 해도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하고요. 과연 이 변동성의 끝은 어디인가? 이런 막연한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의 이 불안함을 감출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시장 딱 보고 나서 이럴 줄 알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나는 시장을 주말 사이에는 보지 않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요. 일요일 이제 오후 늦게쯤에야 전체적인 시장 뉴스를 쭉 봤는데 이렇게 다른 건 없고요. 우리가 시장에서 항상 하락할 때마다 나왔던 그런 이슈들이 또다시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장 상황 제가 정리를 쭉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또 그 사이에 어떠한 내용들이 업데이트 됐는지 시장 이야기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말 사이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이 카카오톡과 비롯한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멈췄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카카오톡만 문제가 있더니 그 판교에 있는 SK CNC 데이터 센터에서의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그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먹통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내가 그 특정 플랫폼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구나, 많이 사용을 했구나라는 것을 새삼 실감하면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주말이었습니다. 이제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보니까 아침에 파일 전송도 되고 PC 카카오톡도 열리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카카오톡 관련한 이제 카카오 상장사들의 주가 움직임은 오늘도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오늘 하신 라이브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카카오 관련된 이슈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이제 뉴욕 시장 마감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금요일장은 반등 하루 만에 다시 제자리를 되찾았고요. 나스닥 지수가 3% 넘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요. 나스닥이 3.08% 하락하면서 1321포인트 선 마감이 됐고요. 다우 지수도 1.34% 하락하면서 다시금 3만 선을 내주는 움직임, 하루 만에 400포인트 넘게 빠졌죠. 29,634포인트 선, S&P 500 지수도 2.37% 내린 3,583포인트 선 하락을 했습니다. 이 3분기 은행주,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약간 희비가 엇갈리는 했지만 저희가 잠시 후 맵을 보면 금융주들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문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시작은 나쁘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영국 시장의 불안감, 그리고 가장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시장의 하락세가 좀 짙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융주 실적 발표 내용부터 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좋았던 기업도 있었고요. 안 좋았던 기업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JP모건과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모건 스탠리와 시티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참 이게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또 저도 가끔 드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의 이런 실적 발표 움직임은요, 이전의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를 상회하면 좋게 봐요. 물론 이제 향후 뭐 가이던스나 뭐 다양한 부분들도 있지만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낮췄다, 뭐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이전보다 많이 실적이 안 좋아졌다 이러면 사실 주가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못하곤 하는데 미국 시장은 약간 또 생각에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각각 두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것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달라졌는데요. JP모건의 주가는 1.6% 예상치를 웃돌면서 시장에서 올랐고요. 웰스파고도 역시나 예상치를 웃돌면서 주가 1.8% 올랐지만 모건 스탠리의 주가는 5% 이상 하락을 했고요. 예상치를 같이 뭐 하회하긴 했지만 시티그룹의 주가는 오히려 소폭 오른 상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실적은 이렇게 좀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인플레 기대치의 지속적인 상승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재차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감이 영향을 줬습니다.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한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또다시 올랐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 지난주 우리가 CPI 봤지만 살짝 꺾였다라는 것에 대한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은 여전히 앞으로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쉽사리 꺾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10월 기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5.1로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달 4.7%에서 5.1로 상승을 했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난달 2.7%에서 2.9%로 더 높아졌습니다. 중요한 거는 연준이 이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를 굉장히 또 주시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플레 이런 기대치가 계속 오른다라는 것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고물가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그러한 또 불안감이 국채 시장에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를 다시 4% 위로 끌어올리는 영향을 미쳤고요.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4.52%까지 올라가게 하는 영향이 역시나 기술주에 가장 큰 타격을 줬습니다. 이 가운데 WTI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90달러 선을 회복했다가 다시 주말 사이에는 80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4% 넘게 하락했고요. 지금도 보니까 전일 기준으로 0.07% 하락한 배럴당 85달러 수준이 기록이 됐는데 이 가운데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많이 하락했고 전체 업종의 하락 가운데 임의 소비재 관련한 종목들도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맵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금융주 일부를 제외한 전체적인 종목들은 오히려 다 빨간불을 켰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2.42% 하락, 애플도 3.22% 하락, 뭐 구글도 메타도 모두 하락했는데 이 가운데 살짝 선방한 건 트위터였습니다. 0.22%대 오름세로 마감이 됐고요. 지금 보면 아마존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어요. 아마존이 5% 넘게 하락했는데 지금 지난주 할인 행사 동안 판매 금액이 지난 7월 행사와 비교했을 때 4분의 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폭탄 세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24% 급감한 데 따른 좀 불안감이 아마존의 주가를 무려 5% 넘게 하락하게 만들었고요. 106달러 선에서 마감을 하게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반도체 관련한 섹터 옆으로 살짝만 옮겨주시죠. 보기 싫으실 거예요. 엔비디아 주가가 무려 6% 넘게 하락했고요. 퀄컴도 2%, 그리고 마이크론의 주가도 3.9%, 또 AMD의 주가도 5% 넘게 하락을 하는 그런 좀 안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또 반도체주들 얼마나 흔들릴까 좀 걱정이 되는 주가의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도 많이 하락했어요. 루시드가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지는 모습, 테슬라도 주가가 이러다가 200달러대가 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죠. 204달러대까지 지금 빠졌는데 7.55%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하락했나 좀 봤더니 웰스파고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 280달러대에서
230달러대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높은 금리 상황 그리고 이제 인플레 감축 법안에 따른 수혜는 좀 기다려야 한다. 올해보다는 내년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부분들이 시장에 좀 부정적인 주가의 하락에 영향을 미쳤고요. 보시면은 이제 좌측 하단에 JP모건을 비롯한 앞서 말씀드렸던 웰스파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종목들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상승부를 켰습니다. JP모건의 주가 1.6% 상승, 웰스파고도 1.8% 올랐고요. 시티그룹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0.65%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위에 비자나 마스터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은 주가가 1에서 크게는 3%가량 하락했고요. 페이팔의 주가도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헬스케어 섹터들은 이제 뭐 선방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긴 했지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비롯한 종목들 아주 소폭 올랐습니다. 지금 보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주가가 상승한 원인이 예상치를 웃돈 실적 덕분이었고요. 이 밖에도 이제 개별 종목들을 좀 보면 델타항공의 주가도 좀 올랐는데 코엔에서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여행 산업의 회복 관련해서 전염병 제한이 완화되면서 비즈니스 그리고 국제 여행의 증가를 이야기하며 시장에서 긍정적인 호평 그리고 주가는 이에 따라서 델타는 3% 넘게 올랐습니다. 자, 국제유가 하락 가운데 엑스모빌, 쉐브론 또 옥시덴트 페트롤리움의 주가는 많게는 1에서 3%까지 하락하는 움직임들이 보였던 주말 시장이었고요. 개별적인 종목들 몇 가지 보자면 슈퍼마켓 체인 크로거 지금 인수 소식이 전해졌죠. 크로거가 엘버트슨이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그 관련한 업계의 2위 자리를 좀 굳건하게 지키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보통 이런 인수를 하게 되면 피인수 기업의 주가는 오르지만 인수하는 이 크로거의 주가는 7% 이상 하락을 했고요. 비욘드 미트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대체 가공육 업체입니다. 실적에 대한 좀 경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매출 감소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쉽사리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감원 얘기도 나오면서 주가는 9%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자, 전반적인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욕 시장의 하락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우리는 이런 변동성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 잠시 후에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오늘도 잠을 꼴딱 샜네. 피곤해. 2%. 아니 1시간을 자더라도 제대로 자야지. 아마존의 베스트셀러잖아. 이 지누스. 이거 아직도 안 써봤니? 벌써 100만 고객이 리뷰를 달면서 그 기술력을 검증했지 않습니까? 우리 진우 형님도 지누스로 꿀잠 챙기셔야죠. 이야, 이거 지누스 편안하구만. 지누스와 편안함이 함께하는 공간을 경험해 보십시오. 편안함과 즐거움을 당신의 공간에 펼쳐보시죠. 함께하는 공간 지누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목이 메나 싶었더니 아무래도 이제 시장도 안 좋은데 주말에 바람을 많이 쐬서 그런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바람이 많이 차졌고요. 오늘도 아침에 출근길 보니까 물론 이제 여의도에는 칼바람이 좀 심하긴 합니다. 건물 사이사이에 바람이 좀 차니까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지금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시장, 저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훅 빠졌다가 올라오는 네. 시장은 많이 겪어봤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지수가 막 3% 올랐다가 3% 빠지고 이런 시장은 너무 좀 당황스러워요. 네, 많이 어려운 시장인 것 음. 같은데 일단은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네. 좀 설명을 드리려고 네. 하고요. 일단은 증시 전망
그 좀 전반적인 하향세가 좀 계속될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 시장에서 최근에 그래도 주가가 오르고 있고 합리적인 전략이 무엇이냐에 대한 투자 전략 말씀드릴 거고, 추천 종목 5개 이렇게 오늘 3가지 파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증시에 대한 전망 어떻게 좀 부정적인 전망인가요? 네. 일단은 5페이지 PPT 화면을 네.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저희는 항상 몇 개월째 뷰가 계속 이제 좀 증시 하락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기존의 전망치가 제가 S&P 500이 연말까지 3,500에서 4,000포인트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상단 하단 다 100포인트씩 내렸고요. 네. 일단은 주된 근거는 그동안의 논리는 그 기업들의 실적이 잘 지켜지고요. 그리고 PER이 조금 빠질 겁니다라는 거였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PER이 박스권일 것 같고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하향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22에서 226달러 정도 S&P 500이 EPS를 기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현재 네. 230달러니까 좀 내려간다라는 거고요. PER은 사실 이제부터는 추가로 빠질 건 없다라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3,400에서 3,900포인트, 베이스 시나리오는 3,600포인트가 예상됩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천 종목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그 이번 월보부터는 좀 가치주랑 성장주를 나눠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이제 가치주만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성장주 포트폴리오에는 무조건 성장주를 담아야 되는 좀 고객들이 있어서 이제 2가지 다 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 보험, 음식료, 미드스트림 업체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도 추천드렸던 종목들이고, 이번에 새롭게 원자력 발전소 1등 기업이랑 태양광 모듈 1등 기업 이렇게 5개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증시를 좀 전반적으로 그 안 좋게 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이제는 좀 하향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EPS가 최근에 한 1% 정도 한 달 동안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래프 상으로는 뭐 축을 제가 210달러부터 잡아놔서 좀 많이 빠져 보이지만 크게 빠지지는 않았고요. 그 근거는 항상 말씀드렸던 논리대로 이제 이 아래 차트가 중요한데, 연준이 총자산을 계속 줄이기는 하지만 민간에서의 대출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전반적인 경제의 통화량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게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유지되는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달 월부부터는 이것 좀 상황 바뀐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고요.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왼쪽 그래프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파란색 차트가 이제 대출 차트인데요. 그 전반적으로 워낙 그 미국 전반적인 경제 레버리지 비율이 낮았었고, 네. 그리고 그 미국 그 고용자들의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연준이 통화량을 못 잡고 있다가 기존의 논리였는데, 그 최근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졸트 리포트 기준으로 미국의 구인에서 고용을 빼고 퇴직을 더하면은 이제 그 고용시장의 초과 수요 정도가 나오는데,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일단 확실히 꺾였고, 그리고 이 파란색 그래프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ISM 제조업 고용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는 50%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고용시장 좀 둔화됐기 때문에 임금이 굉장히 느리게 상승할 거고,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 왼쪽의 대출 증가율도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좀 통화량이 잡힐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고요. 그 실제로 수요를 보더라도 일단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통화량을 예측했으면 그거에 이제 GDP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러니까 통화 유통 속도를 많이 보는데 2분기까지는 조금, 이 회색 그래프가 통화 유통 속도인데 2분기까지는 조금 올라가는 걸로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3분기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그 주간 단위로 나오는 소매 판매 그 전년 대비 지수도 지금 최근에 좀 빠지고 있고, 그리고 리테일 트래픽 지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수요도 둔화되는 시기입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공급 쪽에도 의미가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ISM 제조업 인도 시간이 계속 50%를 상회하는 게 근본적인 미국 인플레이션의 원인입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50%까지 붙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류난도 어느 정도는 해결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물류 캐파를 늘리는 기업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요가 빠졌으니까 최근에 이런 물류난도 좀 해결되고 있는 트렌드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어떤 걸 그려놓은 거냐면, 그 보통 이제 인터모달 스팟 운임 지수를 그 물류난을 볼 때 많이 봐요. 근데 이게 유가가 워낙 예전보다 높아져 있으니까 이 높아진 거에서 유가를 좀 빼고 봐야 됩니다.
그 빼고 본 게 이제 이 빨간색 차트인데 이 빨간색 차트가 이미 2019년 이전 평균까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수요가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물류난도 조금 해결된 게 보인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계속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게 좀 눈에 이제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3분기 좀 프리뷰를 드리면 EPS 기준으로 S&P 500이 한 7월 달부터 해서 한 10% 정도 EPS가 좀 조정됐습니다. 네. 하향 조정이 됐고 주로 하향 조정된 섹터는 대부분 다 경기 민감한 섹터들입니다. 뭐 가정용품, 개인용품, 뭐 미디어, 유틸리티, 반도체 그리고 소비자 서비스 같은 업체들이 실적 하향 조정을 이끌고 있고요. 그 최근에 좀 에너지 섹터가 좀 실적 조정이 상향이 많이 되고 있고 이 생각보다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통합 석유 회사들이 실적이 많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 보통 업스트림 업체들은 유가가 올라가면은 원래 실적이 상향 조정되는데 이 엑슨모빌이나 이제 쉐브론 같은 기업들은 화학 제품도 많이 팔거든요. 생각보다 북미 쪽 정제 마진이 좀 높아서 그런 겁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분위기는 이렇다라는 거고요. 이제 EPS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증시 PER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래 이제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이 증시의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그 이제 증시의 PER이 빠지는 모습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사실 금리 전망을 하는 게 가장 증시 PER을 맞추는 중요한 요인인데, 금리는 저는 이제 그만 오를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마 연준은 계속 기준금리를 4.5%라는 수준으로 높게 유지를 할 거예요. 내년도 한 중반 넘어서까지 4.5%를 유지할 거라고 보이는데, 근데 왼쪽 아래 그래프처럼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부터는 그 마이너스로 가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경기 침체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은 이 연방 기준 금리랑 장단기 금리 차를 더해서 본 10년물 금리는 좀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고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증시 PER은 오히려 덜 안 빠질 것 같은데 이제 EPS가 좀 하향 조정되면서 전반적으로 증시 결론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말씀해주신 내용을 일단 쭉 들어보면 우리가 항상 뭐 고용시장 수요 공급 얘기를 할 때 만약에 지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상황이면 정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최악인 거잖아요. 뭔가 이런 안 좋은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 잡기가 무조건 우선적이기 때문에 고용 안 좋고 수요 둔화되고 공급도 수요가 둔화된 것에 의해서 이렇게 좀 줄어든다면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정점이고 꺾인다. 이로 인한 금리의 인상은 조금 이제 끝나가는 단계다. 네. 뭐 이에 따라서 시장은 어쨌든 바닥을 조금 다지면서 앞으로 바닥 이후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뭐 조만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사실 보고서에 담겨 있으는 시간관계상 말을 안 했는데 네. 그 15페이지의 PPT 화면 보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그 일단은 왜 지금 경기 침체가 눈에 보이는데 그 기준금리를 못 내리냐에 대한 내용이 이 차트인데 일단은 CPI가 그 지금 최근에 가장 변할 기여도가 높은 거는 주거비예요. 다들 알다시피 주로 렌트비가 계속 올라서가 문제인데 그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임대료가 사실 과거에 금융위기 때도 그렇게 꺾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는 사실 그 하방 경직성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꺾인 적이 없는데 문제는 최근에는 더 꺾이기가 힘든 환경이라는 게 좀 문제고요.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임대주택 공실률이 지금은 과거 2007, 8년 그 금융위기 시절보다 한참 낮은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미국의 주택 재고가 굉장히 작고 그리고 미국이 다주택자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인데 그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다주택자 비중이 높은지 낮은지를 어떻게 보는가를 좀 고민을 해보면 그 주택 가격이랑 임대료가 따로 갈 때가 다주택자 비중이 높을 때예요. 왜냐면은 주택을 다주택자가 사면 그건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주택자는 분명히 임대 시장에는 공급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임대 가격은 많이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2005, 6년 때 보여줬던 모습.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올라가는데 임대료는 잡히는. 이럴 때가 다주택자가 많을 때고 최근 트렌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임대료가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고 신규 가격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실수요자가 이끄는 시장이고 이런 시장에서는 임대료 잡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경기가 조금 침체되더라도 이걸 잡으려면 금리를 좀 많이 올려놓은 상태를 좀 장기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연준이 실제 좀 그 태도 자체를 바꾸는 거는 내년도 중반 이후로 봐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뷰입니다. 네. 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도 사실 주가가 오르고 있는 음.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좀 하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일단 19페이지에 좀 PPT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 그래프가 어떤 거냐면 그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 이상인 기업 중에 네. 이제 3개월 기준, 6개월 기준, 12개월 기준 모두 S&P 500을 좀 아웃퍼폼하고 있는 종목들을 쭉 이렇게 스크리닝을 해보면 한 164개 정도의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 164개 정도 기업들의 섹터를 좀 분류해 본 게 이 왼쪽 차트입니다. 네. 근데 좀 산업적인 의미가 있는 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오일가스가 확실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고, 좋았죠. 그리고 보험이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보험이 좀 올라가고 있고,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 음식료가 확실히 필수 좀 없지. 전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섹터들을 보는 게 좀 그동안 장 색깔이 이 정도였고 앞으로도 장 색깔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말씀들을 드릴 건데요. 한마디로 이런 기업들 사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 중에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신재생 기업들이 확실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퍼스트솔라 같은 아무래도 그 7월달 말쯤에 그 조멘친이랑 척슈머가 딱 악수한 이후부터는 IRA법이 이 크레딧을 엄청나게 많이 지급하기 때문에 이 신재생 산업에 확실히 그 원자력 발전소 1등 기업이나 태양광 모듈 1등 기업들이 좀 주가가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색깔 잘 안 바뀔 겁니다라는 설명들을 지금부터 좀 쭉 드릴 거고요. 네. 그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COP나 뭐 옥시덴탈이나 뭐 EOG 리소시스 같은 업스트림 업체들이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유가는 생각해 보면은 연초까지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두 가지 가능성을 저는 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까요?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은 지금 오펙 대비해서 미국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가능성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은 좀 에너지 시장에서 지금 미국만이 좀 신뢰성 있는 거래자이기 때문에 뭐 오펙은 계속 유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계속 가격을 올리려고 그쵸. 하고, 미국은 셰일가스는 좀 아무래도 규제보다는 시장 논리에 따라서 시추되기 때문에 미국 생산량이 계속 올라갈 거고, 뭐 아시아나 유럽이 미국의 의존도가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가능성을 반영하게 되면은 결국 유가는 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이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기업들 실적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가능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유가가 좀 올라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요 근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그래프가 유정 재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정을 시추는 했는데 아직 완공을 안 해놓고 이렇게 그냥 냅두고 있는 재고 개념인데 재고가 계속 줄어듭니다. 왜 그러는 거냐면 그 원유 수요가 워낙 높으니까 이 재고에서 계속 완공해서 시추하는 이 완공 수는 쭉 늘어나는데 네. 신규 시추 활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워낙 셰일 산업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투자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좀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좀 에너지 산업이 유망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보험사에 대한 얘기인데,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가 주가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네. 실제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손해보험사들이 주가가 수익률이 최근에 6개월간 플러스가 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이거는 그냥 이런 논리인데, 그 프루덴셜 같은 좀 이렇게 생명보험사들은 이 생명보험이 장기 계약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에 대응한 채권 포트폴리오도 좀 길게. 듀레이션이라는 걸 길게 잡아갑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갈 때 이런 프루덴셜 같은 경우는 이 투자 수익이 많이 꺾이게 되고, 이 투자 수익이 좀 전반적으로 이 전체 수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사들은 좀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근데 이런 PGR 프로그레시브 같은 이 자동차 보험 같은 회사들은 그냥 이제 보험료 수익이 메인 요인이고, 이거는 경기에 따라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 방어주라는 느낌으로 주가가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고 저번 달에도 설명드린 PFG라는 기업은 퇴직연금을 많이 운용하는 회사인데, 퇴직연금 비즈니스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 우리가 줘야 되는 돈은 고정되어 있는데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면 이 돈이 들어오는 거를 채권을 살 때마다 계속 금리 수익이 올라갑니다. 이 스프레드를 먹는 사업부는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계속 수익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험사도 이런 로직으로 주가가 좋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음식료 업체에 좀 설명을 드리면,
음식료 업체 중에서도 그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 수익률이 좀 차별화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호멜이 스팸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냉동육류를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호멜 같은 경우는 그 경기 침체 때문에 좀 전반적인 출하량이 계속 그 YOY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경기 안 좋으면 잘 비싼 제품은 안 잘 먹는다 먹는- 이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스팸도 맘대로 못 먹는 경기 침체인가요? 근데 냉동육류가 네. 그래도 가격이 좀 그래도 있으니까.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냉동 감자나 뭐 냉동 냉장식품, 뭐 음. 스낵 간편식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은 이 램웨스턴 홀딩스라는 기업이 가장 좀 대표적인데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출하량이 많이 안 빠져요. 기본적으로 그냥 네. 필수적으로 원래- 계속 먹는. 네, 그러니까 그쵸. 우리는 보통 이제 밥 먹을 때 우리 밥상을 생각하면은 좀 없어도 되는 것들 관련된 음식료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좀 타격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필수적으로 올라오는 기업들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좀 낮은 네. 소비재들은 괜찮습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발전에 대한 얘기는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랑 퍼스트 솔라라는 기업이 굉장히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가장 많이 오른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그 퍼스트 솔라가 CEO가 CNBC랑 좀 인터뷰한 걸 보면은 원래 우리는 인도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려고 했다. 보통 이제 한 10억 달러 정도 투자 프로젝트를 인도에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7월 말에 IRA법이 합의가 되면서 이 크레딧이 이 태양광 산업에 굉장히 많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 때문에 한 3.5기가와트 정도의 태양광 모듈 캐파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동안의 태양광 산업은 사실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그 원가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철강이나 알루미늄 가격 같은 게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 태양광 모듈 가격이라는 거는 태양광산이 발전하면 계속 빠져야 돼요. 그러면 이 마진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았는데 이 크레딧이 엄청나게 지급이 되면서 이 중국이 태양광 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주겠다라는 법이 도입된 거기 때문에 태양광 업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신재생 발전소 중에서 이제 연간 발전 캐파를 좀 비교해 놓은 건데 이 컨스텔레이션이라는 에너지 기업이 그 원자력 발전 기준으로 가장 지금 1등 기업이고 신재생 발전소 기준으로도 좀 가장 많은 그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크레딧이 지급돼요. 그러니까 개념이 그때까지 노후 원자력 발전소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너네 마진이 빠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가 보장해 줄게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2024년까지 기존 원자력 발전소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그게 1등 원자력 발전소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기업까지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 기업을 좀 자세하게 볼 텐데 어떤 기업들 좀 가지고 오셨습니까? 기업도 설명드려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이제 그 네. 장 스타일이 안 바뀔 거라는 말씀 잠깐만 예.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장 스타일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네, 24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일단은 오른쪽 위에 그래프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금융위기 때도 주택 임대료 안 내려갔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계속 높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장 스타일이 크게 안 바뀔 거라는 내용이 하나고 근거가 하나고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산업이 전반적인 기대감이 있는 거에 대한 색깔도 잘 안 변할 것 같다는 얘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주당, 공화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좀 정책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최근 설문조사를 좀 보면은 민주당 쪽이나 공화당 쪽이나 가장 관심 많은 분야 경제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잡아달라는 게 메인 요구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장색깔이 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아서 우리가 그동안 오른 주식 따라 사는 전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좋아하는 종목들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기업도 중요한데 저는 네. 이 주택 시장 관련해서 너무 이야기들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네. 지난번에 CPI 발표 내용 나왔을 때 그때 장이 많이 올랐던 게 실제 미국의 집값 그러니까 이제 렌트가 아니라 집값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레깅이 있어서 지금 발표되는 CPI는 주택 지표 관련해서 좀 덜 꺾였지만 실제로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꺾일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았거든요. 네, 그거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이제 렌트비 통계를 볼 때 대표적인 게 이제 CPI 렌트비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진로우에서 발표하는 렌트 통계비가 네. 있어요. 근데 진로우에서 렌트 통계 내는 게 조금 더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민간 기업이죠. 맞습니다. 근데 네. CPI 쪽 렌트 통계는 보통 11개월 이동 평균으로 반영돼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진로우 렌트는 꺾였어요. 근데 이 차트가 좀 이렇게 손으로 설명드리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꺾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는 12개월 이동 평균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도 그렇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쉽게 꺾이지 않을 이렇게 갈 거라서 아. 이러면 12개월 이동 평균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말씀하신 대로 꺾였어요. 그건 제가 그 월보에도 좀 적어놨는데 그 최근에 그 이제 레나라는 주택건설 2위 업체도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신규 주택 가격, 신규 주문 가격을 한 전분기 대비 9% 정도 낮췄고 그리고 원래 주문 후 취소율이 가장 선행 지표인데 이것도 과거 평균을 조금 상회했다라고 네. 해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꺾인 게 맞는데 그럼 과연 과거 주택 가격 꺾었을 때 임대주택 가격, 임대료도 꺾였냐를 고민해 보면 그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임대료가 좀 이렇게 계속 높게 유지되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빨리 뭔가 그 이제 장세깔이 바뀌기가 좀 어렵다는 거고 그게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간단하게 기업 몇 가지 좀 보도록 하죠. 어떤 기업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은 그 앞서 보험주랑 이제 미드스트림이나 음식료는 지난달에 설명을 좀 네. 드렸어요. 그래서 좀 그 이 세 개 중에서는 탑픽만 좀 하나만 말씀드리고 네. 일단은 웨스턴 미드스트림 파트너스라는 기업을 좀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30페이지의 PPT 화면을 좀 보시면 그 일단은 이 딜라웨어나 DJ 쪽에 이제 가장 그 이 매출 비중이 높은 이제 그 미드스트림 기업이에요. 한마디로 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이제 원유를 생산해서 네. 그 중간에 가스관 이렇게 이동하는 가스관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스관에서 이동되는 에너지 양이 많아질수록 그 에너지 양 곱하기 수수료율을 벌어들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 점유율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림이고요. 특히 가스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미국 천연가스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때마다 수혜를 보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한 4개 분기 동안에 7% 정도의 EPS 상승이 기대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도 올라가는데 그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도 그 멀티플이 많이 안 올라갔고 최근에 주가 수익률은 계속 이제 붙어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되게 많이 오른 좀 신재생 기업보다는 오히려 이런 웨스트 미드스트림 파트너스 같이 주가도 오르고 있고 아직도 싼 기업을 좀 좋아하고 있다라는 일단 탑픽 종목을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 처음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코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상장된 기업인데 그 기존의 원자력 발전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65% 정도가 전체 생산량 비중의 원자력 발전이 비중이고 천연가스, 석유, 신재생이 9% 그리고 외부로부터 전기를 사와서 유통하는 게 한 26%입니다. 앞으로 좀 실적이 한 4개 분기 동안에 거의 72%가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오를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 기업이니까 실적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데 이거는 그 2024년부터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이 크레딧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비타 마진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영향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25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그 보통 피어라고 할 수 있는 넥스타 에너지가 한 30배 정도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적 안정성이 추가되는 2024년을 기점으로 좀 밸류에이션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북미 시장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 인도 시장에서 가장 그 높은 매출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23년 정도부터 IRA법 이제 도입되게 되면 그 크레딧이 계속 추가되기 때문에 에비타 마진이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은 말씀드렸던 대로 원재료 가격은 계속 높아지는데 태양광 모듈 ASP는 빠지면서 이 마진이 좀 많이 축소됐던 기업인데 이제 대부분의 태양광 모듈 업체들이 이 구간에서 좀 많이 사업을 폐쇄하고 좀 그 많이 망했는데 이 퍼스트 솔라 같은 1등 기업만 좀 살아남아 있다가 이런 크레딧을 받게 된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랑 좀 경쟁할 때 좀 선두로 세워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가 크고 이 크레딧이 지급되게 되면은 4개 분기 동안에 실적이 거의 600%가 오르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그대로라는 가정이면 거의 PR이 10배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이지만 여전히 오를 룸이라는 건 조금 더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료는 저희가 또 따로 야민자 카페에 올려둘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쭉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키움증권 이원주 선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많이 빠져서 너무 힘든데 다 같이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반등 올 때 제일 힘듭니다. 왜 내 건 반등이 안 올까? 이러다가 계속 잘못된 어떤 판단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긴 어려운 시장이지만 여러분들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언제가 바닥일지 진짜 알 수는 없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만약에 여러분들 11월이나 12월에 나오는 근원 물가 지표가 숙이는 모습이 나오면 정말 큰 반등이 나올 텐데 이 반등은 무조건 환율 반등입니다. 그러면 원화 강세 수혜주가 오르는 게 첫 번째 강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반등은 또 다른 이유로 오를 거고 그래서 각각의 반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오니까 많이 빠진 거 사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등이 올 때 반등의 이유를 꼭 아셔야 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뭐가 훅 이렇게 지나갔죠? 예, 생방송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시각 7시 11분 지나고 있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지금 미국 주식이 답이다 저 책 홍보 중이신 거죠? 홍보할 게 아니, 있겠습니까? 그냥 전 보여드리면. 주말에 네. 사실 저 새로 이제 2023년 업데이트 버전이 출간이 네네. 됐잖아요. 네네. 바로 주문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요. 아니 사실 저는 이전 버전도 있고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알파 때문에 특별 부록 궁금해서. 이번에 2개가 들어갑니다. 네. 네, 그래서 주문했어요. 주문했어요. 꼭 그 클릭을 하셔야 돼요. 했어요. 특별 클릭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100포인트 차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포인트. 그건 모르겠는데. 돈은 안 내도 되는데 네, 네. 포인트가 차감된다라는 거 네. 여러분 TMI로 알려드리고요. 네. 미국 주식이 답이다. 예, 신간 어려운 시장 속에서 힘들게 또 발간하셨으니까 여러분 많은 네. 관심 네.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시장은 한마디로 하루 만에 제자리 찾아갔다라는 거죠. 금요일 날 아침 방송할 때 제가 도저히 이거 이해가 잘 안 된다. 설명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그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딱 그 느낌이라고 보여지겠고요. 지금 보시면 나스닥은 3%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요 다음 그림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이게 13일의 흐름이고요. 이게 14일입니다. 데칼코만이네요. 데칼코만이로나 하여튼 예전에 보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색칠해 갖고 편집 그게 데칼코만입니다. 그걸 데칼코만이에요. 그러니까 딱 반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무슨 이거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니 왜 올라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떨어진 것도 뭐 실제로 뭐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은 없죠. 늘 이제 그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저도 할 수는 있죠.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왜 떨어지는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두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잠시 후에 보여드렸지만 결국 금리의 문제 그리고 미국 달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보시면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이 되겠거든요. 한 주간에 보시면 올라간 것도 좀 있죠. 은행주가 올라가고 필수소비재 이런 것 좀 올라갔지만 대부분의 큰 것들이 전부 다 빨갛게 나오잖아요. 전체 이건 시가총액 순서대로 그 순서를 세운 거거든요. 거기다 빨간 것이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딱 요 그림이죠. 종가 기준으로 보면요. 이제 장중에 올해도 한 3번 정도 4%를 뚫고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마감은 4% 밑에서 마감됐는데요. 지난 14일 지난 그 금요일 날은 14년 만에 4% 돌파한 채 마감했습니다. 정확히 보면 4.005%의 10년물 거래가 끝났거든요. 그만큼 금리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서 좋을 건 없죠. 금리가 올라가서요. 금리가 올라가면 섹터로 보면 IT 쪽이 제일 마이너스 나는 거 다들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렇죠. 국가나 지역별로 보면 미국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마켓이 좀 약간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흐름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경제 지표가 한 2가지 정도가 더 추가해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굳이 따지면요. 지난 금요일 날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신뢰 지수가 58.6에서 54.8로 조금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컨센서스가 59보다 좋아졌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좋다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좋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최근에는 고용시장이 좋은 것도 불안하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좋은 것도 부담이 돼요. 왜? 그걸 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 지금 이게 꺾이지 않는구나 하면서 지금 연준에서 좀 더 매파적인 어떤 스탠스를 가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여하튼 이런 것이 있었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소비자 신뢰지수를 서베이하면서 이 사람들이 또 뭘 물어보냐면 1년 동안에 앞으로 1년 후에 도대체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냐를 물어보고요. 또 5에서 10년 동안 물가가 어느 정도 될 거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보시면 7개월 동안 떨어졌던 겁니다. 이게 최근 앞으로 1년 동안에 소비자 물가가 좀 기존보다 떨어질 거 7개월 하락했었는데 이게 급반등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미국에 안 살아갖고 모르겠으나 이거는 명확한 거죠. 지금은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휘발유가가 좀 다시 오르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지금 올라간 서비스 요금이 안 내리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됐겠고 5에서 10년부터 올라가면서 이것들이 시장에 부담이 됐고요. 이게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금리를 자극하고 결국은 좀 더 매파적인 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점도표상에서 올해 4.4 내년에 4.6이잖아요. 그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이 지금 팽배한데 그런 우려감을 좀 더 확산시키는 요인이 나왔던 것이 말씀드렸던 소비자 신뢰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이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물가는 금리는 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달러는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113.3포인트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다시 직전 고점에 올라가겠고요. 엔화는 무려 1990년 이래 최고 약세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달러 엔화 환율이 급등했다는 건데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달러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건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선진국보다는 그 각국의 국가 다 좋을 수 다 안 좋지만 특히 이런 것들이 달러가 이렇게 강해지고 각 국가 대비 대부분의 달러가 더 강해지는 것은 각 국가에 대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외국인의 수요 감소죠. 외국인의 매도를 자극시키는 요인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익에 대한 전망은 지금 많이 꺾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많이 꺾이고 있죠. 우리는 이제 그런 통계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데요. 6월 말에요. 6월 말이면 2분기가 끝나고 3분기가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제 3개월이 지났죠. 지금 3개월 플러스 더 열흘 정도, 15일 정도 지났는데 그 동안에 눈높이가 어느 정도 낮아졌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2에서 3% 정도가 낮아졌다는 것이 상례입니다. 일단은 지나가면서. 근데 이번에는 지지난주까지 해서 한 6.3%였는데요. 지난주 말까지 보면 7% 정도가 눈높이가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익 증가율이 훅 떨어지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P 500의 주당의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이거 파란색이 되겠는데요. 이게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당이익의 전망치 자체가요. 절대 규모가 자체가 내려가고 있고 그것은 이제 미국 달러의 사고 날 뻔했습니다. 뭐가 훅 떨어지면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에 역으로 갔다는 겁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보통 우리가 올라가는 거 보이지만 이익과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냥 같은 방향으로 반대로 그리는 건데요. 거의 방향성이 같죠. 결국 달러가 강해지면 아래로 내리면 강해지는 것으로 결국 이익은 마이너스 요인이고 달러가 약해질수록 이익이 증가하는 것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 물론 시차는 있으나 그런 흐름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을 이야기하시는 거는 달러화의 강세에 따른 실적의 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산업별로 좀 볼 수 있겠는데 네네. 가장 높은 쪽이 반도체 쪽이네요. 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몇 차례 예고를 해드렸고 제가 토요일날 주말 라이브 때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자세한 건 거기 가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요. 필요하시면 이것만 보시고 캡처로 따라 떠두시고 공부를 좀 더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여태까지 해외 매출 비중까지만 섹터별로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거기까지밖에 자료를 못 구했는데 지난 주에 한번 주중에 제가 구한 자료를 제가 조금 더 스터디한다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순해외 매출 비중이라는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해외 매출에서 해외에서 수입한 부분은 또 상쇄될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걸 빼고요. 거기다가 일부 대기업들은 대부분이 환해지를 하지 않습니까? 환해지한 비용을 빠지면 순해외 매출 비중이라고 이 친구들이 만든 겁니다. UBS에서 만든 개념입니다. 그러면 S&P 500의 평균이 전체에서는 40%가 해외 매출이 나오지만 26% 정도는 해외 수입과 환해지를 통해서 상쇄되니까 실제로 14%가 순해외 매출이라는 거 개념을 잡은 겁니다. 이게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뚜껑을 다 열고 보니까 반도체 및 장비가 54% 제일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이제 구글 이런 거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39%. 그리고 HH입니다. 이건 하우스홀드 앤드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쓰는 다양한 용품 있죠. 뭐 청소하는 데 쓰는 소독하는 데 쓰는 뭐 클로락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됐을 건데요. 그거랑 헬스케어 그리고 개인용품, 샴푸 이런 거, 휴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해서 37%로 이런 것들도 워낙 글로벌 브랜드다 보니까 여전히 이런 것들도 비중이 높게 나오고요. 이게 요 표입니다. 요 나중에 표 자세히 캡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음식료 및 필수 소비 유통, 특히 당연히 통신과 유틸리티는 비중이 좋겠고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것이 유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통은 이제 큰 이제 백화점 라인들이 있고요. 이건 필수 소비 유통이라고 그래서 월마트랑 코스트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달러 제너럴 이런 거.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를 파는 곳들이 유통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어떤 필수 소비 유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낮게 해외 매출 비중이 낮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요거를 한 길게 말씀드렸거든요. 좀 더 종목별로 보는 뭐 해외 지역별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토요일 날 진행했던 주말 라이브를 좀 더 자세한 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내용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죠. 금융주 실적 발표 내용이 생각보다 뭐 모건스탠리 이런 기업들은 별로 안 좋았지만 네. 괜찮았던 기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일단 이익은 다 줄어들었어요. 다 뭐 줄어들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데 실제로 보면 뚜껑을 열고 보니 눈높이를 맞췄냐 못 맞췄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4개의 은행이 실적을 발표했다. 주요 은행이요. 그거 다 자잘한 거 말고요. JP모건,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시티그룹 4군데가 이제 발표했는데요. 다 이익은 안 좋았지만 JP모건과 그리고 웰스파고, 시티는 기대 이상의 매출과 이익이 발표됐어요.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기대를 못 맞췄어요. 조금 못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 모건 스탠리는 꽤 한 4~5% 떨어지고 나머지는 오히려 강보합 정도로 마감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이한 것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거는 은행 업종 조금 공부하면 아실 텐데요. 넷 인터레스트 인컴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이자 수익이거든요. 그 NII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JP모건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행도 꽤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른 것 여태까지 지금 은행주가 안 좋아진 거를 리셋에 대한 우려 부도나면 어떡하냐 이런 것 때문에 대손 충당금 쌓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D랑 IB들이니까 D를 금액에 따라서 그 채권 수익에 손해나고 주식 갖고 있는 거 다 손해났기 때문에 마이너스인데 흔히 얘기해서 순수하게 은행에서 예금에 대한 이자를 주고 그러니까 돈을 하려면 이자를 주고 고객한테 주고 아니면 이자를 대출랑 이자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흔히 해서 예대 마진이라고 그러는데 그 개념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것이 예상보다도 많았고 사상 최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죠.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게 좋은 상태에서 나머지 IB 사업이나 이렇게 좋으면 이익이 많이 좋아지겠지만 그건 아닌데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오늘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한 얘기 중에서도 대출은 여전히 엄청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인플레이션이 지금 꺾이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이런 것들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3일간요. 주가가 상승이 12% 올라가면서 2020년 11월 이후 최대폭으로 3일간 올라간 것이 지난 금요일의 모습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웰스파고랑 모건스탠리까지 말씀드리면 웰스파고는 1.8% 올라갔고 모건스탠리 5% 떨어졌는데요. 참고적으로 웰스파고는 기대 이상 그리고 모건스탠리는 기대 이하가 나온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간 단위 차트거든요. 지난 한 주간에 그래서 JP모건은 한 5% 올랐고요. 시티그룹은 3%, 웰스파고는 4% 올랐지만 반면에 모건스탠리는 5%가 떨어진. 이거 주간 단위입니다. 주간 단위 떨어진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네네. 뭐 금융주는 뭐 나쁘지 않은 실적 발표를 기록한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가 좀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주는 이제 지난 주에 그나마 선방했던 섹터이자 종목군이 많은데 이건 제가 금요일 날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제가 그 왜 금융주에 관심이 사람들이 좀 생기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일 위에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등인데요. 이건 이제 올해 들어서 주가 하락폭입니다. 이건 지난주 목요일까지니까 하루는 숫자가 틀립니다. 일단 이 목요일까지의 주가 하락폭인데 이들의 배당 수익률은 뭐 20에서 30%, 많게는 뭐 50%까지 주는데 모건스탠리 50% 이것은 더 이상 늘리기 쉽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보는 방법은 디비던드
배당 성향이 상대적으로 뭐 30% 이하인 기업들 좀 낮거나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여전히 높은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절대 예를 들어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목금 올라가면서요. 또 5% 지금도 한 4.6 정도 나오는 거로 제가 보고 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티그룹 주가는 30% 떨어졌고 이게 보면 장기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주가 떨어지고 배당 수익률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차치하고 절대 5%란 이자가 나쁘냐 좋으니만 배당성이 나쁘냐 좋으니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은행의 업종에 대해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가격까지 왔다라는 거. 흔히 해서 저가 매수에다가 배당 이런 것들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융주 실적 발표 그리고 그에 따른 금융주의 지금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국내 시장이 움직일 만한 이슈들이 너무나 주말 사이에 많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많은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는 부디 미국 시장이 큰 변동성 없기를 바라고요. 내일 오전에는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